무엇보다 여타 사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보셨던 사건들에 비해서도 잔혹한 부분이 좀 심하다라고 미리 알려드립니다. 내 여자친구를 성폭행한 30년지기 친구. 제목만 봐도 대체 무슨 일일까 궁금증이 커지죠. 이게 2019년 10월 4일에 올라온 국민청원 글이에요. 글을 올린 사람은 대전에 살고 있는 36세 남성 김 씨인데 이 글에서 다소 충격적인 이야기를 폭로합니다. 어린 시절부터 너무나도 친했던 30년지기 절친이 결혼까지 계획하고 있는 자신의 여자친구를 성폭행했다라는 내용이었어요. 내용을 보면 사건 발생 당시에는 혐의를 인정했던 친구가 조사 과정에서 갑자기 입장을 번복하면서 혐의를 부인하기 시작했고 변호사까지 선임한 뒤에 지금은 불구속으로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너무 억울한 상황이다. 글의 말미에는 이 일로 너무나 괴로움이 커서 더 이상 나와 여자친구는 살고 싶지 않다는 안 좋은 선택까지 할 계획이다. 이런 내용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내용이 결국에는 이 피의자의 구속 수사를 촉구하는 건데 이 내용이 진짜 사실이면 청원인인 김 씨 그리고 여자친구의 신변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되게 위험한 상황인 거잖아요. 당시에 이 글이 여러 커뮤니티에 퍼지면서 화제가 됐었고요. 사람들은 경찰의 안일한 수사 과정을 비난했습니다. 그리고 이 청원이 올라온 지 약 5개월가량 지나서 잠깐 이 사건이 잊혀졌었거든요. 근데 이 사건이 다시 언론에 등장하게 돼요. 피의자가 구속됐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아, 청원인의 바람대로 그렇게 됐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놀랍게도 구속된 사람이 성범죄를 저질렀던 김 씨의 친구가 아니라 김 씨 본인이었던 거예요. 김 씨가 당시 재판을 앞두고 있었던 가해자, 그 친구 박 씨를 직접 죽인 거죠. 제가 지금부터 이 둘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던 건지 전해드릴 텐데 사건 내용상 어떤 사적 제재에 대한 이야기도 잠깐 지나가겠지만 오늘은 이런 사적 제재에 대한 이야기보다도 김 씨가 범행 이후에 했던 행동 그리고 그 김 씨의 친구 과거에 성폭행했었던 그 박 씨가 경찰 조사를 받던 기간에 여자친구에게 김 씨가 했었던 행동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대체 김 씨의 머릿속에는 무슨 생각이 있었을까? 이거를 좀 같이 이야기해보고 싶어지더라고요. 사건을 끝까지 들어주셔야지 나눌 수 있는 이야기가 많아지니까 15분, 20분만 딱 집중하셔서 중간에 멈추지 마시고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0년 4월 1일 대전지방검찰청이 당시 36세 남성 김 씨를 살인 및 사체 손괴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혀요. 김 씨는 지난 3월 3일에 대전 서구의 한 모텔에서 작년 9월 자신의 여자친구를 준강간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던 친구를 살해한 뒤에 경찰에 검거됩니다. 근데 이 과정, 살해의 과정 그리고 그 이후에 했던 김 씨의 행동이 너무너무 끔찍하고 엽기적이었어요. 엽기적이다. 저는 이제 판결문을 참고해서 전달을 해드릴 거고요. 무엇보다 여타 사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보셨던 사건들에 비해서도 잔혹한 부분이 좀 심하다라고 미리 알려드립니다. 우선 김 씨와 친구 박 씨, 그리고 여자친구 이 씨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부터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김 씨하고 박 씨는 그냥 친구가 아니었어요. 5살 때 알게 된 후로 유치원, 초등학교, 중고등학교까지 함께 졸업한 정말 오래된 친한 친구 사이였습니다. 당연히 가족들끼리도 가까운 관계였고요. 사건이 발생하기 5개월 전인 2019년 9월 22일에 박 씨가 김 씨에게 나 여자친구 좀 소개시켜줘. 이러면서 이제 두 사람이 만나게 돼요. 당시에 박 씨가 시청 공무원으로 일하고 있었다고 하는데 그 당시에 또 김 씨의 여자친구였던 이 씨의 친한 친구가 경찰이었거든요. 이렇게 소개를 시켜주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박 씨가 그런 이 씨의 경찰 친구를 소개해달라고 말했고 이런 이야기를 나누느라 김 씨, 친구 박 씨, 그리고 김 씨의 여자친구 이 씨가 이 세 사람이 새벽까지 계속해서 술자리를 갖게 됐던 거예요. 술집에서 나온 뒤에는 또 그냥 헤어지기 아쉬우니까 인근에 있었던 김 씨 여자친구 이 씨의 집으로 2차를 하러 갑니다. 편의점에서 소주 2병을 사들고 들어갔는데 이때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요. 사온 술을 나눠 마시고 세 사람이 아침 10시 30분쯤 돼서 잠들거든요. 박 씨는 방바닥에 이불을 깔고 잤고요. 김 씨와 이 씨 커플이잖아요. 이 두 사람은 한 침대에서 잠이 듭니다. 그런데 오후에 갑자기 그 여자친구 이 씨가 남자친구를 막 깨우는 거예요. 그러더니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울기 시작합니다. 그러더니 하는 말. 방금 전에 오빠 친구가 나한테 몹쓸 짓을 했다. 라는 거예요. 자다가 막 갑자기 심한 통증이 느껴지면서 눈을 떴는데 그때 박 씨가 자신의 몸을 만지고 있다가 눈이 마주쳤다는 거죠.
눈이 마주치자마자 박 씨가 깜짝 놀라서 방바닥으로 도망쳐서 다시 자는 척을 했대요. 이걸 듣고서 어떻게 바로 믿을 수가 있었겠어요. 바로 김 씨가 방문을 열고 확인을 하려고 했는데 그때 또 마침 박 씨가 황급히 바지를 입고 몰래 도망을 가려다가 걸립니다. 물어봤죠. 어떻게 된 거냐? 무슨 짓을 한 거냐? 어쩌면 친구가 아니라고 말해주길 바랬을지도 몰라요. 근데 박 씨가 바로 무릎을 꿇는 거예요. 내가 죽을 죄를 졌다. 소변이 마려워서 화장실에 갔다가 순간적으로 그런 행동을 했다. 몰래 만졌다. 근데 사실 이건 어디까지나 박 씨의 주장이죠. 왜냐면 이 씨는 분명히 끔찍하게 아파서 깼다라고 주장을 했었거든요. 단순히 만진 것만은 아닐 것이다. 성폭행이 있었을 수 있는 거예요. 오후 6시경에 김 씨와 여자친구 이 씨가 경찰에 신고를 했고요. 박 씨는 준강간 혐의로 입건돼서 피의자 조사를 받기 시작합니다. 일단 경찰이 국가수의 DNA 검사를 의뢰하고 적극적으로 성범죄 피해 증거를 수집하겠다라고 약속을 해요. 김 씨와 이 씨도 이제 경찰이 그런 태도를 보이니까 안심했었는데 문제는 박 씨의 태도였던 거예요. 처음에는 성범죄 사실을 인정하더니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갑자기 혐의를 부인하는 겁니다. 나는 술에 취해서 전혀 기억이 없다. 계속 이런 말만 반복. 이후에는 변호사까지 선임해서 결국에는 불구속 수사를 받게 돼요. 이것도 문제가 많았던 게 뭐냐면 이 씨 몸에서 실제로 박 씨 DNA가 검출이 됐었거든요. 근데 이걸 보고도 박 씨가 계속 부인을 했던 겁니다. 경찰은 또 박 씨에게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구속 여부를 검찰에게 맡겼었던 거고요. 아무튼 여기에 더해서 박 씨의 가족들이 수시로 김 씨와 가족들에게 연락을 해서 이제 그만 좀 해라, 합의하자, 이 정도면 됐다. 계속해서 요구를 했다고 합니다. 결국 여자친구 이 씨는 사건에 대한 충격으로 해서는 안 될 선택을 하려고도 했었고요. 결국 30년 절친에 대한 배신감과 스트레스가 극에 치달았던 김 씨가 극단적인 결심을 하게 됐다라고 해요. 2020년 3월 2일 오후 5시경에 김 씨가 대전 서구의 한 초등학교 운동장으로 박 씨를 불러냅니다. 당연히 둘의 관계는 최악이었겠죠. 사건 이후로는 박 씨가 의도적으로 김 씨를 계속 피해 다니고 있었고요. 김 씨는 박 씨에게 네가 했던 짓, 내 여자친구에게 했던 거 그거 인정하냐? 인정하고 사과하면 내가 용서해주겠다. 라는 식으로 말을 했었대요. 근데 이미 점퍼 주머니 안에는 흉기를 숨겨둔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이런 상황이 가능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제 생각에는 이런 범행과는 별개로 너무 또 오래된 관계였기 때문에 김 씨가 뭔가 대화가 잘 풀리는 것처럼 유도를 했을 것 같거든요. 두 사람이 한 모텔로 이동을 해요. 여기서 술을 좀 더 마시자라는 거였는데 그렇게 밤 9시 40분경에 두 사람이 대전 서구에 있는 모텔 안으로 들어갔고요. 다음 날인 3월 3일 새벽 2시 30분까지 계속해서 술을 마십니다. 그러다가 다시 또 사건에 대한 이야기가 오고 가면서 김 씨가 박 씨에게 덤벼들어서 몸싸움이 시작됐다고 해요. 이건 어디까지나 김 씨의 진술이에요. 김 씨가 숨겨뒀던 흉기를 꺼냅니다. 전체 길이 28cm에 날 길이만 16cm. 곧장 박 씨의 오른손 부위를 공격했고요. 소리를 지르면서 박 씨가 도망을 갔대요. 그런 박 씨를 붙잡아서 등 부위를 수차례 난자합니다. 넘어진 박 씨 몸에 올라타서 목 부위 30여 차례, 오른쪽 허리와 옆구리도 무차별적으로 공격해요. 이 정도면 사실 뭐 신고를 해도 소용이 없죠. 이미 그 자리에서 사망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박 씨는 그 자리에서 경부와 흉부 다발성 자창으로 사망합니다. 근데 제가 아까 전에 사건 처음에 시작할 때 이 사건이 여타 다른 사건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봤던 사건들 중에서도 정말 손에 꼽을 만큼 엽기적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앞서 나왔던 뭐 공격의 횟수나 방법도 그렇겠지만 그런 말씀을 드린 이유는 따로 있어요. 분노가 가라앉지 않았던 건지 김 씨가 사망한 박 씨에게 했던 행동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여기서 되게 많은 의문을 가졌거든요. 여기서부터. 박 씨의 시신에서 성 부위를 잘라냈고요. 이걸 카메라로 찍어요. 내가 이만큼 열이 받았고 너를 향한 복수를 나 스스로 잊지 않겠다. 뭐 이런 상징적인 의미로 그런 행동을 했을까라는 생각을 제가 했었는데 이게 다가 아니에요. 그 이후로 더 엽기적인 행동을 합니다. 상상치도 못했던 행동을 해요. 사진을 찍었잖아요. 이걸 본인이 보관을 했겠죠. 근데 본인이 보관한 것뿐만 아니라 또 다른 친구에게 이 사진을 보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자른 것을 검은 비닐봉지에 담아서 여자친구 이 씨가 살던 집 앞 현관 출입문에 걸어놔요. 그리고는 여자친구 집 주차장 근처로 이동해서 극단적인 시도를 했는데 생명에는 큰 지장이 없었고요. 곧바로 박 씨 살해 혐의로 체포가 된 겁니다.
김 씨가 친구를 죽인 이후에 했던 행동의 의미를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세요? 단순히 뭔가 복수심에 불타서 여자친구 대신에 복수를 해줬고 그 상징으로 그것을 봉지에 담아서 보여주려 했다. 이렇게만 볼 수 있을까 과연? 보이는 그대로 그렇게만 볼 수 있을까? 저는 좀 그렇게만 볼 수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들었거든요. 의도야 어찌 됐든 이걸 여자친구에게 보라고 갖다 준 거면 그 여자친구가 통쾌하다 이러면서 좋아했을까요 과연? 검거 이후에 김 씨는 범행 동기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모텔에서 박 씨하고 말다툼을 하다가 여자친구에 대한 모욕적인 발언을 듣고 화가 나서 우발적으로 죽인 거다. 아니 그러면 범행 장소의 흉기는 왜 가져갔냐? 이렇게 질문을 했을 때는 또 이런 말을 합니다. 군생활 시절에 동료들과 흉기 앞에서 맹세를 하는 의식이 있었다. 서로 진실되게 이야기해보자는 의미로 흉기를 가져간 거지 이게 살인을 위한 건 아니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근데 이렇게 된 마당에 둘 사이에 뭐 맹세를 하고 말고 할 게 남아 있었을까 싶기도 해요. 근데 조사 과정에서 김 씨에 대한 뜻밖의 사실이 하나 밝혀집니다. 되게 이상하게 김 씨가 그 박 씨의 준강간 사건 이후부터 좀 이상하게도 여자친구에게 좀 비정상적으로 집착하는 태도를 보였던 거죠. 단순히 뭔가 불안한 수준을 넘어서 칼로 협박까지 합니다. 여자친구를 협박했어요. 이것 때문에 특수협박죄로 벌금형도 선고를 받았어요. 그 밖에도 과거에 수차례 협박, 폭행 이런 전적이 많은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특히 박 씨, 그 친구의 사건 이후에 여자친구 이 씨가 헤어지자고 했었나 봐요. 근데 그럴 때마다 너 한 번만 더 나한테 헤어지자고 말하면 내가 박 씨 죽이고 나도 죽을 거니까 알아서 해라. 뭐 이런 식으로 협박을 했던 거예요. 그러면 김 씨가 했던 범행의 과정을 봤을 때 이전에 여자친구가 헤어지자는 말을 또 했던 것처럼 보이죠. 그렇게 추정해 볼 수 있죠. 이미 범행 당일 아침에 여자친구에게 뭐 음성 메시지를 남겼는데 널 놔주겠다. 박 씨 죽이고 나도 죽겠다. 뭐 이런 메시지를 남기기도 했었고요. 범행 전날에는 또 박 씨의 그 준강간 사건을 그동안 취재해왔던 기자에게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라는 말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저만 그럴 수도 있어요. 그냥 제 뇌피셜인데 저는 이 사건에서 김 씨의 행동에 이해가 안 되는 게 되게 많았어요. 단순히 어떤 배신감과 복수심으로 움직인 것 이외에 비닐봉지에 그런 걸 담아서 여자친구 집 현관에 걸어놓는 건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까? 전문가들은 이 행위의 이유에 대해서 박 씨를 향한 극도의 혐오감과 복수심으로 계획적으로 살해하고 그 이유를 드러내려는 태도로부터 비롯된 행동이라고 분석을 합니다. 재판에 앞서서 재범 위험성 평가도 했었는데요. 여기서도 재범 위험성이 매우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요. 이미 박 씨가 그런 범죄를 저지르기 이전부터 김 씨는 폭력적인 성향이 다분한 사람이었고 평소에도 분노 조절을 잘하지 못했었다는 거예요. 이런 성향이 내재된 상태에서 박 씨의 성범죄 사실까지 드러나게 되니 어쩌면 이런 복수 행위가 예고된 거나 마찬가지였다고 볼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왜 하필 이걸 여자친구 집에다가 걸어놨냐는 거예요. 여자친구가 무슨 죄가 있길래. 단순히 이게 박 씨에 대한 복수심만 있었던 걸까? 이에 대해서 검찰은 김 씨의 심리가 정상적이지 않았고 박 씨를 향한 복수의 감정 이외에도 여자친구가 자기에게 이별을 고한 것에 대한 복수의 감정도 매우 컸을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합니다. 과연 김 씨의 행동은 단순히 사랑하는 여자친구에게 몹쓸 짓을 저지른 범죄자에 대한 사적 제재였다라고만 볼 수 있을까? 사건에 의문을 갖는 어떤 시각은 대체로 이랬어요. 그게 아니면 평소에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는 일종의 성격 장애가 있었던 사람이 친구의 성범죄라는 촉발 요인으로 인해서 살인이라는 극단적인 범죄까지 저지르게 된 걸까? 아마 이 사건 댓글도 그런 두 가지 방향으로 갈릴 것 같은데 여자친구에게 그런 짓을 했다면 더구나 나한테 소중한 사람이 내 친구에게 그런 일을 당했다면 당연히 저라도 가만두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여자친구 집 앞에 그걸 걸어놓은 건 단순히 박 씨에 대한 복수심 이외에 여자친구에 대한 분노를 비정상적으로 표현한 거라고 밖에는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2020년 7월 9일에 1심 재판이 열립니다. 김 씨의 변호인은 우발적 살인이었음을 계속 주장해요. 당시에 사용한 흉기는 평소에 갖고 다니던 무기였고 이걸 모텔까지 챙겨간 이유는 일종의 특전사 의식을 행하기 위해서였다라는 거죠. 과거의 사무라이 의식처럼 칼을 앞에 놔두고 진실을 이야기하는 그런 관행에서 비롯된 거라고 해요. 결국 박 씨에게 어떤 진심 어린 사과를 받아내기 위한 일종의 협박용 칼이라는 건데 이런 걸 누가 평소에 갖고 다니겠어요. 재판부도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런 특전사 의식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확인할 길이 없다고 판단을 했어요. 근데 진짜 좀 웃긴 건
김 씨가 정작 또 특전사 출신도 아니었다는 거죠. 김 씨 측은 사체 손괴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사망 이후에 절단한 게 아니라 숨이 붙어 있는 상태에서 행한 것이다. 그게 더 끔찍한 거 아닌가요? 근데 또 법에서는 사후에 시신을 훼손한 게 가중처벌의 근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검의 의견이 중요해지는데 절제된 피부 그리고 피하 조직에서 출혈 등의 생활 반응이 뚜렷하지 않다는 점 등을 들어 절단 행위가 사망 이후에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합니다. 재판부는 김 씨에게 징역 20년 그리고 위치 추적 전자장치 10년 부착을 선고해요. 비록 피해자가 준강간 사실을 부인했다고는 하나 피해자는 법원에 기소된 상태였으므로 재판이 이루어졌다면 범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았을 것임에도 피고인은 준강간 사건의 첫 공판 기일이 열리기도 전에 피해자를 살해했다. 이로써 이 씨가 정당한 법적 절차를 통해 피해자 박 씨의 준강간 사실을 밝혀 처벌하고 피해를 회복할 기회도 사라져버렸다. 그러니까 이 씨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그 성폭행을 당했던 이 씨 입장에서는 법적으로 어떤 피해를 회복하고 범인을 처벌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준강간 사건 이후에 계속 여자친구에게 집착하고 칼로 협박하고 기 비닐봉지에 담아서 걸어놓고 이 씨 집 지하실 배수관에서 그런 선택을 시도하고 이런 게 이 씨가 헤어지자고 하는 것에 대해서 복수를 하거나 자신의 범행을 과시하려는 듯한 태도라고 판단을 했어요. 양측 모두 항소하면서 항소심이 열렸는데요. 여기서 김 씨에게 원심보다 높은 징역 25년이 선고됩니다. 이유는 1심과 거의 비슷했고요. 거기에 더해서 원심의 형이 가볍다라는 그 검찰의 항소에 의미가 있다고 보고 결정을 해요.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취소해달라는 김 씨 측의 요청은 기각됩니다. 상고까지 갔는데 기각이 되면서 징역 25년에 전자장치 부착까지 그렇게 확정이 됩니다. 아마 오늘 영상에는 김 씨를 두둔하는 댓글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 박 씨가 죽을 만한 짓을 했다라는 댓글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사건 당시 벌어졌을 때도 그랬었어요. 너무 화가 나니 그런 생각 들 수도 있겠죠. 사실 사건의 표면적인 부분만 본다면 당연히 누구라도 김 씨의 입장에서 생각해보지 않을 수가 없을 거예요. 근데 앞서 김 씨가 범행을 저지르고 이후에 여자친구에게 했던 그 행동들, 그거를 좀 이야기해보고 싶다고 했잖아요. 이걸 좀 넓혀서 생각을 해봤을 때 이게 그렇게 단순하지 않았잖아요. 단순히 어떻게 뭐 경찰과 검찰의 태도에 분노를 해서 여자친구의 사적 복수를 대신 벌인 범죄처럼 보여지지만 그게 다일까? 이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들하고 사건에 대해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는 영상이기 때문에 너무 뇌피셜이긴 해요. 조금 소름 돋지만 좀 이런 생각도 했었어요. 만약에 김 씨가 살해 이후에 여자친구 집 앞에 그런 걸 걸어놓거나 혹은 흉기로 여자친구를 협박하거나 이런 행위를 안 했었다면 저도 여기까지 상상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어떤 생각을 해봤냐면 김 씨가 과연 이 여자친구가 당한 일을 성폭행이라고만 여겼을까? 여자친구를 성폭행 피해자라고만 생각을 했을까? 혹시 이 말의 의미에 대해서 이해를 하셨을지 모르겠는데 조심스럽지만 저는 김 씨가 여자친구가 당한 그 일이 성폭행은 맞지만 결과적으로 관계를 가진 거잖아 라는 생각이 조금은 있었던 게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사랑하는 여자친구가 당한 불행한 일이 아닌 나 모르게 둘 사이에 벌어진 어떤 관계라고 여기는 게 김 씨의 머리를 더 많이 지배하고 있진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여자친구에 대한 협박, 이것 때문에 처벌도 받았죠. 집착, 문 앞에 걸어두었던 그것. 저는 여기서 여자친구에 대한 분노와 복수심을 느꼈었거든요. 과연 이게 누구보다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자신이 사랑하는 여자친구에게 사랑하는 여자친구라면 그런 상대에게 할 수 있는 행동일까?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사건이 단순히 사적 제재에 대한 찬반이나 부작용만으로 바라볼 수는 없는 사건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신 여러분은 또 지금 어떤 생각이신지 서로의 생각을 비난하지 않는 선에서 자유롭게 생각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사건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저는 다음 사건으로 또 찾아뵐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